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할 부분은 박정희 70년대 정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건데, 자, 박정희 70년대 들어 71년도에 박정희 정권의 위기가 찾아왔잖아. 바로 박정희를 지탱했던 두 다리, 반공 강화와 경제 개발이 모두 흔들렸잖아.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완화되는 대탕트의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도 반공 강화를 하기가 어려워. 반공 강화가 약해져. 그러나 중에 1차 오일 쇼크, 바로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까지 와 박정희 정부 두 다리가 모두 후들거려. 자, 그럼 이 같은 위기를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바로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 바로 분단 이후 처음, 6.25 이후 처음 남과 북이 모여서 평화롭게 우리 한번 통일해보자, 그런 논의들을 한 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 즉 전 세계적인 냉전 완화 분위기를 남과 북이 따라간 거지. 자, 이렇게 사람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기습적으로 10월 달에 헌법을 또 한 번 뜯어고쳐. 그게 바로 10월 유신헌법이야. 유신 뜻은 우리 메이지 유신할 때 그 유신이야. 바꾸다, 개혁하다 뜻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아. 이해하면 10월 달에 헌법을 바꿔버린 거야. 자, 몇 번째 개헌이야? 7차 개헌. 자, 이 10월 유신헌법이 바로 70년대 박정희 정부의 핵심인데, 이 헌법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을 정도로 독재야. 자, 내용을 보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렸거든. 즉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왕이 존재하던 왕조 국가, 왕조 국가에는 왕권이 강하고 안정적일수록 나라 힘이 세졌다라는 거야. 그러니 쉽게 해석해보자. 왕과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지. 당연히 임기가 늘어난다. 6년 임기. 국민이 뽑겠어? 당연히 안 뽑아주니 강선제. 어디서 뽑았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박정희를 뽑게 되는 거지. 당연히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도 들어가고 박정희를 좋아하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들어갔겠지. 그럼 뭐 이거 선거 하나만 하잖아. 당연히 박정희가 대통령 당선되는 거지. 쉽게 말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자, 그 다음 말도 안 되는 거는 긴급조치권이라는 게 있어. 긴급조치권은 뭐냐? 쉽게 설명하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거야. 어떤 박정희가 긴급조치라고 하면서 긴급조치 1호 이렇게 해, 긴급조치 2호 이렇게 해 하면 그게 곧 법이 돼. 이거는 조선시대 왕도 못 가졌던 권한이야. 얘들아, 조선시대 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해. 왕이 하자는 거 태클 많이 들어오잖아. 전하 이래옵니다. 전하, 의정부와 협의하십시오. 육지와 협의하십시오. 근데 긴급조치권은 협의가 뭐야? 그냥 말하면 곧 시행이야. 완전히 초헌법적인 권한이지. 엄청난 권한이다. 이걸 국회가 비난할 수 있잖아? 그럼 국회도 해산시킬 수 있어. 엄청난 권한이지. 국민이 뽑아야 되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박정희가 임명할 수 있어. 대단한 권한들이지. 그리고 당연히 독재 정권의 옵션과 같은 언론 통제. 자, 이런 독재헌법에 따라 국민기본권은 철저하게 제한당했겠지. 인권은 무시당하고 탄압됐겠지. 이게 바로 10월 유신헌법이야. 그럼 이런 말도 안 되는 독재헌법에 우리 국민들은 뭐 했을까? 저항했겠지. 유신헌법 바꿔야 된다. 개헌 요구를 하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이 같은 개헌 요구에 박정희 정부의 응답. 응? 아니야. 군인들 동원해서 눌러버리는 거지. 계엄령 같은 거 발표해서. 자, 이게 바로 70년대 분위기야. 자, 근데 이 70년대 이 독재헌법 속에서도 박정희가 탄탄하게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역시나 두 가지지. 반공 강화와 경제 개발. 특히 70년대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을 해. 60년대도 경제가 발전하는데 60년대는 이제 막 경제 개발이 시작됐을 때라 기술 수준이 떨어져. 그래서 어떤 걸로 돈 벌었냐? 경공업.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가발 같은 거. 자, 그런 공업 발달로 어느 정도 기초 자본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70년대에 진짜 돈 되는, 지금도 우리나라의 메인 산업 중에 하나지. 바로 중공업, 중화공업. 뭐 제철, 기계,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또 한 번 도약하는 시기가 70년대야. 이런 경제 발전의 힘으로 이런 독재헌법 속에서도 박정희 정권이 자리를 지켰던 거지. 얘들아, 아무리 겉으로 반공강화 경제개발, 경제규모가 커지고 멀쩡해 보여도 이 내부적으로 독재헌법이라는 병균은 계속 돌고 있는 거잖아. 그
그게 언제 폭발하고 터지냐? 바로 79년도에. 자, 이런 독재헌법 속에 당연히 국제적으로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독재 정권, 헌법에 대한 비난들을 많이 받아. 국제 여론이 안 좋아져. 그러니 박정희 정부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겠지. 그런 와중에 박정희 정부를 지탱했던 경제까지 흔들려. 2차 석유파동으로 또 한 번의 경제 휘청. 즉 박정희 정부를 지탱했던 경제가 휘청하는 와중에 국제적으로도 압박을 받고 있다.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위기였겠지. 그런 와중에 YH 사건이 벌어져. YH라는 공장 회사 이름이야. 자, 여기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시위를 한 거야. 인권 탄압하지 말고 우리 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월급도 좀 올려달라고 이런 요구를 한 거지. 그런 시위를 진압하는 와중에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져. 그래서 이거 소식을 듣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나라냐. 인권 탄압에 대한 현실을 외국 기자들을 불러서 알리게 되지. 그래서 더욱더 우리나라에 향한 인권 탄압,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야. 당연히 박정희 정부는 김영삼이 너무 꼴보기 싫었겠지. 그래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버려. 자, 합리적이고 합당한 요구를 한 김영삼을 제명시켰다. 김영삼 정치의 근거지 중심지였던 부산과 마산 시위에서 시위들이 일어나는 거지. 김영삼 왜 잘랐냐? 니들이 잘못해놓고 박정희 독재정권 니들이 잘못한 거다 라고 식으로 시위가 나타난 거지. 그게 바로 부산 마산 시위 앞글자를 따서 부마항쟁이라 불러. 자, 그러면 상황상 박정희 정부는 굉장한 압박감을 받고 있었겠지. 그래서 당대 권력자인 박정희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비서실장 차지철 셋이서 뭐 대책회의 겸 사적인 자리를 갖는 거지. 뭐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자, 그 자리에서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을 꺼내 박정희와 차지철을 총으로 쏴서 사망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져. 우린 그 사건을 10월 26일 날 있었다 해서 11.6 사태라 불러. 자, 물론 김재규는 도대체 박정희를 왜 쐈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썰도 있어서 근데 우리가 그냥 수업적으로 팩트만 접근하면 이유야 어떻든 10월 26일 사태의 결론 박정희가 사망하게 된 거잖아. 박정희 정권이 끝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11.6 사태야. 자, 저 11.6 사태 이후 국민들은 뭐 슬퍼하는 국민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군부시대 끝났다.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를 한번 열어보자 라는 꿈과 희망이 부푼 사람도 있고 이런 공존하는 분위기였겠지. 자, 근데 민주화 입장에서 바라보면 민주화를 기대하는 정말 이제 희망의 빛 이제 제대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있었겠지. 민주화 부분에서는. 근데 그 희망은 2달을 채 가지 못한다. 바로 11.6 이후 2달도 채 되지 않은 12월 12일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져 12.12 사태. 바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노태우와 함께 새로운 군부, 신군부가 등장하게 되는 거지. 군인들이 가고 또 다른 군인들이 찾아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신군부의 등장은 국민들이 환호하고 반겼을까? 당연히 아니지. 왜 또 군인이냐? 이제 군인들이 정치 그만하자. 독재 그만하자. 제대로 된 민주화 한번 해보자 라는 움직임이 나타났겠지. 그게 바로 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수업 정리. 자,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70년대 박정희 정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10월 유신헌법 7차 개헌의 내용에 초점을 잡아주고 공부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고생 많았고, 자, 언제나 감기 조심하고, 파이팅!